알쏭달쏭 이슈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. 동학개미 대 청약개미. 자, 요즘 투자 시장에는 주식의 동학개미와 또 부동산의 청약개미 중에 누가 투자에 성공할 것인가에 두고 의견이 아주 좀 분분하다고 합니다. 부동산을 판돈으로 주식에 뛰어든 분들도 굉장히 좀 많다고 하고요. 자, 이쯤에서 어떤 개미가 더욱더 좀 승률이 있다고 보시는지 대표님 의견 좀 궁금하네요. 저는 이제 네. 소액 투자가분들이 주식 쪽에 투자를 하는데 주식은 저는 깊이는 잘 모르니까 부동산 전공이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장기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. 좀 큰 그림으로. 그러죠. 예. 일단은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돈을 벌었다. 근데 돈을 벌었는데 과연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왜? 인생은 짧고 뭐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런데 짧은 것 같은데 지금 2배를 살다 보니까 길어졌어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디에 가서 뭔가 투자했다가 돈을 벌었는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. 그게 나한테 유익한가, 이것을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. 그래서 어떻든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으로 소액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요, 요즘 결코 소액 가지고 부동산 투자해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부동산 쪽은 보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년 전, 30년 전으로 가보자고요. 30년 전에 저를 만난 분들이 한 500만 원, 1000만 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뭐 10억, 20억, 30억 돼 있어요. 그런데 그러면 500만 원, 1000만 원 사놓고 이분들이 뭘 했느냐? 그냥 사놓고 네 박자로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가 상승이 많이 있는 걸로 봤을 때,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쪽에 소액을 집어서 투자하는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 부자로 살고 있다는 거. 네. 그것을 좀 이렇게 소액 투자가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 한번 가져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순간적인 이익보다는요, 지속성과 큰 그림을 좀 그려보라,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. 현재 이 비규제 지역의 청약이나 신혼부부 또 30대 실수요자가 굉장히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, 투자 열기가 지속되는 시장이 좀 어디일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. 그러죠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신혼부부들이나 네. 30대 젊은 분들이 청약 시장에 지금 막 몰리고 있어요. 네네.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가도 어차피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. 여기다 연세 드신 분들은 집도 있잖아요. 네. 또 영순위나 1순위가 된다 하더라도 신혼이나 젊은 분들한테는 특혜가 있어요. 그거 좋은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요즘 젊은 분들이 집이 없잖아요. 근데 집을 살 수 있는 데는 살려고 봤더니 그냥 너무 비싸요. 그런데 우리가 청약으로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으면 그다음에 프리미엄이 붙고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제 주변에 있는 그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분들이 집을 사지 않고 그 지역으로 가서 청약 1순위를 갖고 신혼부부로서 특혜받는 네. 그러한 순위로 들어가고 있어요.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집을 하나 장만해서 성공을 하셔가지고 서울에 집중이 됐으면 젊은 분들이 좋겠네, 정말 잘하는 것이다, 네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네,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신혼부부나 이 실수요자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좀 현명한 투자와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계속해서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. 실수요자 강남 입질. 자, 의외의 소식이에요. 코로나19 충격 여파로 강남 아파트 값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15억 원 이하로 떨어져서 대출이 좀 가능한 아파트가 늘어났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강남 입성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하거든요.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네. 현재 우리가 실제로 강남에 가서 집을 살려고 보면 네. 안 떨어졌습니다. 막 우리가 봤을 때 집값이 막 강남 가면 떨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막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, 지금 강남에 가면 사회자님 전세값이 예. 보통 한 1억씩 올랐어요. 네. 그러면 전세값이 오르면 차액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강남에 집을 팔아서
뭐 예를 들어서 7, 8억이 남았다. 그러면 절반 내면 3억 남거든요. 네. 근데 전세값이 또 몇 억이 올라버리면 파는 거나 전세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싸게 먹힐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전세값 올린 거 있잖아요. 예. 거기에다가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 빼면 오히려 전세값이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안 파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. 이득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오히려 파는 거면 양도소득세 빼면 전세금을 더 돈을 내줘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강남 쪽에서 결코 그렇게 집값이 막 떨어졌다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네. 그것은 문제가 뭐냐? 전세값이 떨어졌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진짜 떨어진 거예요. 사회자님 생각해봐요. 지금 전세값이 1억 올랐거든요. 예. 그러면 생각해봐요. 10개 가진 사람은 10억 올랐어요? 안 올랐어요? 전세값이. 10억 올랐죠. 올랐잖아요. 네. 근데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막 파시겠어요?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막 떨어졌다 폭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결코 시장은 그렇지는 않아요. 왜? 전세값이 오르기 때문에 강남의 집주인들이 그렇게 다급할 것은 많이 없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때 특히 네. 어쨌든 떨어졌든 떨어지지 않았든 강남에 가면 일자리가 많이 있잖아요. 네. 고급 일자리가. 그래서 그 강남에 집 사는 것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네. 생각해 봅니다. 예, 뭐 떨어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실물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일단 같은 단지여도요 대출이 되는 뭐 소형 평수는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 15억 원 이상인 중대형 평수는 가격이 좀 하락을 해서 이 두 개가 좀 비슷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. 근데 이런 게 지속이 된다면은 어떤 현상이 좀 발생할까요? 네, 근데 네. 지속은 안 될 것 같아요.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. 대형이 올랐다 그러면 많이 올라버려요. 네. 그리고 전세도 대형 같은 경우 벌써 지금 1억 이상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그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. 대형을 매매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전세값이 지금 올랐어요. 올랐다는 얘기는 대형 아파트 가진 사람이 뭐 전세값 올랐는데 뭐가 아쉽냐 이 말이. 떨어져야 빨리 뭐 이게 뭐가 이게 불안하잖아요. 예. 그래서 옛날에 서브프라임 이후에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상회한 때가 있어요.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? 그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만 사셔요.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에 20억짜리 전세가 들어갔어요. 그러면 처음에는 비승비등하다 그러면 10억 올라버리는. 갑자기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매매하는 걸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져보고 지금 절대 소형이 대형보다 비싸질 수는 없다는 거 저는 한번 생각 한번 해봅니다. 네, 뭐 순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. 지난해 12월만 해도 사실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몰락을 좀 예상을 하는 목소리가 좀 컸는데요. 예상치 못했죠. 코로나19 여파로 강남 입성이라는 상황도 좀 생겼습니다. 혹시나 이런 변화가 또 시장에 더욱더 문제가 되진 않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. 탈세 담합 꼼짝마. 자, 정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를 수사했습니다. 그 결과 신고 내용 중에 11건을 형사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. 온라인 카페에 얼마 이상 내놔라거나 특정 부동산과 거래를 끊으라는 등의 담합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앞으로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될지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, 대표님. 그래서 이 단합과 탈세는 네.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. 네. 탈세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탈세를 하고 싶어도 아파트 가지신 분들은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그 세무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계 최고 엘리트 분들입니다. 탈세는 불가능. 네. 이건 제가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네. 돼요. 왜 그러냐면 조금 적게 냈으면 조금 있어서 계산을 다 해보면 또 나오니까 네, 그건 네, 불가능할 것 같고요. 예. 그러면 단합은 있을 수도 있겠죠. 예. 왜 그러냐면 좀 더 받고 싶은 게 집주인들이 어떻든 누구나 아까도 상담 중에 내 집만 안 올랐어요. 그러면 이제 다른 집은 많이 올랐는데 네. 나도 많이 받고 싶어 이렇게 꿈이 아니에요. 집 가지신 분들은 빚도 내서 빚도 많이 내갖고 이자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돈 좀 한번 이제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갖고 있다가 이자만 내다가 지금 국가에다 세금도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내잖아요. 토지세도 많이 내고 집세도 국가에다 내는 세금이 굉장히 많거든요. 많죠. 거기에다가 융자까지 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세금 나가는 게 또 관리비까지도 많이 나가요.
그러다 보니까 집 가진 분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라도 좀 올라줘야 내가 그 좀 국가에 내는 세금하고 이런 것들 좀 감안하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신데 사실 단합을 안 해도 집값이 오를 때는 오르는데 단합했어도요 집값이 떨어지면 살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근데 묘하게 집값 단합하고 집값 오른 거하고 맞아떨어진 거지. 이게. 타이밍이 맞아떨어져서 네. 이 사람이 피해자의 반대로 단합 안 해도 다 올랐잖아. 안 오른 데 있으면 얘기해봐요. 근데 하필이면 이 양반이 그때 단합한 거야.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됐는데 괜히 형사처벌까지 당하는 아주 이게 까마귀를 날자 배 떨어진다. 예. 차라리 가만히 있을 걸 괜히 단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원이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네. 지금 조정대상 구역으로 묶었잖아요. 예, 그렇죠. 근데 수원에서 만약에 집값 단합을 했어. 네. 그러면 괜히 걸려갖고 고생하는 거야. 차라리 단합 안 한 것이 나을 뻔했는데 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봅니다. 네. 단합도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요. 만약에 단합을 해서 이렇게 걸리게 된다면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. 아주 큰 벌을 받게 되는데요.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생각해봐요. 집값이 떨어질 때 네. 나 비싸게 팔 때야 그러고 단합을 했어요. 네. 살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? 없겠죠. 네. 근데 오를 때 네. 하필이면 이분들이 단합을 하신 거야. 네, 내가 네, 볼 네. 때. 그냥 오르고 나니까 이게 타켓이 되신 거지. 네.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참 까마귀 날때 배 떨어진 분들이다 이렇게 예. 생각이 듭니다. 네,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춘 것도 예, 있고요. 그러시죠.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은 거품이고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실수요자들이 더욱더 잘 파악할 거다, 다 보인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슈 체크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. 저희 무료 세미나 소식, 상담 소식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.